네, 이제부터는 에릭 에릭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 이론의 핵심이라고 하면 인간 행동과 발달을 앞서 말한 프로이트가 그 이야기했던 성적인 어떤 에너지, 힘보다는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설명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발달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의 전체적인 과정을 걸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따라서 그 프로이트가 그 후반기, 인생의 후반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 저 이론에 있어서, 프로이트 이론에 있어서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그 전체적인 과정을 다 아우르는 그 발달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성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성격이나 어떤 인간의 행동과 발달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 그리고 사회 환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적인 요인이 영유아 발달에 긍정적인 지지를 제공한다라고 설명을 하였고, 문화적인 다양성의 영향을 또 인정을 하였는데, 문화에 따라 각각의 위기가 해결되고 지지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궁극적으로 건강한 성격이란 전 일생을 통해 마주치게 되는 위기라는 것을 잘 해결하고 극복함으로써 건강한 성격이라는 것을 형성할 수 있다. 즉, 이분이 설명했던 이론의 중심에는 각 발달 단계마다 반드시 겪게 되는 위기들이 있죠. 그러한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그것을 잘 극복하는 어떤 긍정적인 경험, 또 잘 극복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경험, 이러한 것들이 잘 균형을 잡아야 하고 그 균형은 개인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에릭슨 이론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릭 에릭슨이 이야기한 발달 단계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 인생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극복해야 할 발달적인 위기, 이것이 대립되는 양극의 개념으로 제시가 되죠. 예를 들어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감, 주도성 대 죄책감, 근명성 대 열등감, 뭐 이렇게 이 두 가지는 각각의 대립이 되는 양극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각 발달 단계마다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 건전한 성격, 그 다음에 자아가 발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지만 각 위기에 대해서 실패를 경험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성격을 형성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에릭 에릭슨의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프로이트와 이 에릭슨의 이론이 도대체 보육 과정에는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정신분석학적 입장의 토대를 둔 보육 과정의 목표는 영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인성, 습관, 성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또 영아 대상의 보육 과정에서 안정적인 애착 그리고 신뢰감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야 되고 건강한 자아 발달의 기초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육 과정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보육 과정에서는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감정과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여서 자신의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내적인 긴장이나 갈등을 해소하여서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허용적인 분위기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전 생애적인 그 전생에 걸쳐서 발달을 하게 되고 또 변화하는 존재이기에 각 시기마다 성취되어야 하는 발달 과업을 할 수 있도록 발달 과업을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이 이론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외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즉 자극이라는 거죠. 외적 요인으로부터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한테 강한 자극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화, 그 행동을 더 하도록 하는 것, 그 강화라는 것이 강조됐고 관찰이 가능한 객관적인 행동에다가 강조점을 둔 것이 바로 행동주의 이론이다. 그리고 부적응 행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면적인 갈등의 산물이 아니라 부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학습이 되었거나 아니면 바람직한 반응을 전혀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적응 행동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의 목적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새로운 학습 환경을 구성하여서 잘못된 학습 부적응 행동을 제거시키고 보다 바람직한 행동이나 기술을 새롭게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학습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즉 학습의 경험을 새로 구성을 하여서 그동안 이전에 잘못된 또는 잘못 학습된 부적응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부적응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다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학습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행동주의 이론하면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 명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 파블로프 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개가 침을 흘리는 실험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스키너 하면 쥐가 상자 안에서 무언가를 막 누르는 모습을 한번 그게 떠오르면 스키너에 대해서 잘 공부한 거고, 반두라는 조금 어렵지만 모델링 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 세 명만 공부해도 한 학기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파블로프와 스키너 그리고 반두라에서 중요한 단어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극, 종을 막 울려요. 그러면 침이 나오는 것, 이렇게. 그래서 종을 울리는 게 자극, 침이 그냥 저절로 흐르는 게 반응. 이 자극 반응 이론을 영유아에게 적용하여서 이론을 확대시킨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냐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에서는 성장과 발달에서 아주 중요한 것, 결정적인 요인은 환경과 학습 기회다라고 하는 부분만을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과 발달의 결정적인 요인은 어떤 환경과 학습의 기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라고 하는 것은 습득되기 원하는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돼요. 환경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득되기 원하는 행동을 더 빨리 또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마련이 되면 영유아의 행동이 유도가 된다. 그러한 행동이 우리가 원하고 저걸 아이가 익혔으면 좋겠다. 저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일단 마련이 돼야 되고,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면 영유아의 행동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가 된다라는 거죠. 또 아이가 무언가를 잘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잘했어 라고 하는 어떤 적절한 보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행동을 더 많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도록 만들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동의 강화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델링 그리고 대리적인 강화를 통해서 새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상황에 대한 개별적인 반응과 해석은 바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주의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내용들이 보육 과정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면 강화, 보상, 모방 및 관찰, 반복 연습 등을 이라고 하는 어떠한 행동주의 학자들의 대표 이론적 개념들은 영유아기에 형성을 해야 할 기초생활 습관 비롯하여서
협동, 나누기와 같이 우리가 아이가 저런 걸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람직한 행동 형성에 대한 교육적인 접근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교사와 부모가 행동 조성 그리고 긍정적인 학습을 위해서 영유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영유아의 학습에 있어 부모, 교사, 또래 친구의 모델링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교육의 결정권자로서 교사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굉장히 강조가 된다라는 거죠. 즉 환경도 마련해주고 촉진도 시켜주고 강화시켜주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삐아제도 사실은 굉장히 2분 공부를 해도 한 학기가 넘어갈 수 있죠. 그만큼 굉장히 많은 그 이론들이 있는데 그래도 인지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의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영유아의 인지발달 수준이 성인과는 같지 않다. 다르다. 그렇지만 영유아만의 나름대로 독특한 인지 특성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발달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분이라는 거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동화와 조절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동화와 조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체크를 해두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동화와 조절이라고 하는 적응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거나 또는 획득하거나 자신의 사고의 틀을 재구조화시키면서 아동들이 유아가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여기서 삐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 대해서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 어디서나 나와요. 어디서나. 그렇기 때문에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 네 가지가 있고요. 이 네 가지의 특징에 대한 설명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이 설명을 읽고는 얘가 감각운동기구나. 이거는 전조작기구나. 이거는 구체적 또 이거는 형식적 조작기구나. 이 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이 되어 있다면 쓰는 거 아니고 읽었을 때 이건 이거다. 이건 전조작기야. 이건 형식적 조작기야. 정도는 되어 있어야 이 수업을 잘 이해했다. 삐아제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를 제가 강조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감각 운동기를 한번 살펴보면 감각적인 경험,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하죠. 그리고 단순히 그 단순한 반사 기능 또 감각적인 운동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발달이 된다라는 거고요. 전조작기는 상징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지식을 획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사고, 지각적인 경험을 통한 이해가 이제 가능하다. 그렇지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다. 그 다음 구체적 조작기로 가면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을 통한 지각에 근거하여서 논리적인 사고가 이제 가능해지는 단계가 바로 구체적인 조작기입니다. 그래서 보존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획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형식적인 조작기는 12세 이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뭐 완전한 사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 상징물을 대상으로 한 지적 조작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고 가설, 연역, 실증적 검증 등 과학적인 사고가 이제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각, 전조작,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인지가 발달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고츠키입니다. 이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영유아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신체적인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 모두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교사와 부모가 사회적인 중재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을 한 분이 비고츠키입니다. 영유아의 학습과 인지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사와 성인이 수행하는 모든 것을 이분은 스캐폴딩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거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지대를 한번 살펴보시면 독립 수행 수준, 근접 발달지대, 그리고 원조 수행 수준 뭐 이렇게 과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론을 익히고 있으면 훨씬 더 좋지만
지속적으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이러한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보육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동들이 인지라는 것이 아동들의 인지라는 것이 어떻게 발달되는가를 각 학자마다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것을 보육 과정에 의미를 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시사점을 찾아보면 교사와 영유아, 영유아와 영유아 그리고 영유아와 교구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육 과정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유아가 자기 스스로 흥미, 호기심, 탐구심을 가지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내적 동기 유발 중심의 학습이라는 것이 되어야 되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가 마음껏 탐색하고 실험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 좀 하려고 했는데 자 다음, 이것 좀 하려고 했는데 자 다음 뭐 이렇게 아이들이 성인과는 다르게 바로바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가 마음껏 탐색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 그리고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가 이거를 만져봐도 괜찮다. 이거를 내가 갖고 놀아도 된다라고 하는 허용적인 분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보육 과정을 진행할 때 또래의 습관인 또래와 소집단으로부터 협력을 할 수 있는 활동을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와 함께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교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또래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교사와 영유아의 자발적 학습을 유발하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영유아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도와주어서 영유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 또 그 수준이 일들이 늘어나고 또 그 일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교사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영아에게는 오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이 제공되어야 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